안녕하십니까. 자, 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이 수포기 특강 우리 과목을 지금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수포기 규제는 이 한 권으로 끝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재인 내용이 두껍지 않아서 좋죠. 이 내용을 철저히 숙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도 이제 빼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에 대한 부분은 요거 한 권으로 지금 끝내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정리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스킴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교재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반복하여 숙지하시면요, 중개사법 80점 이상 득점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의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재 1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재 제1편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시면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쪽을 보면 제3편 중개 실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목 자체가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일단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출제 비중은 지금 원래 요 법령 쪽에서 약 70%를 출제합니다. 그럼 70%라면 우린 40문제 과목이니까 28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에서는 약 이 10% 정도였어요, 비중이. 근데 최근 시험은 10%였는데 이게 계속 지금 늘어나가지고 약 15%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수는 6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실무도 이제 요거 원래 20%였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15%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대 15%, 그 다음에 이제 요 15%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법령 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득점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하고 중개 실무 쪽, 이쪽이 요즘 응용되는 문제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수업을 일순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인데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스텝 2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가 스텝 1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게 방금 봤던 게 스텝 1이었고요. 지금 스텝 2가 지금 26쪽 총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수포기 교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한 줄거리 이 정도 지금 잡고 디테일한 내용도 거의 들어가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책에 없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대다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는 내용은 거의 다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1조죠. 그럼 이제 이 총칙에 대한 부분은 우리 법 제1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제1조 법의 제정 목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법 제2조예요. 법 제2조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 제3조죠. 중개대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문으로 일단 우리는 총칙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선 출제 비중이 일단 2개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의 정의와 중개사물이 주출제 파트고요. 이 부분이 법의 제정 목적은 20회, 21회 때 마지막 출제하고 안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문제가 지금 31회, 32회 때 계속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문제를 내면서 지문으로 출제는 했죠. 근데 정식적으로 이제 한 문제로 낸 것은 30회가 마지막 출제였기 때문에 올해 지금 용어의 정의는 출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되고, 이 중사물은 지금 현재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법의 제정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은 법 제1조에 지금 26페이지가 있습니다. 공인인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어요. 그럼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인인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인데 이런 거 나왔을 때 틀리고 싶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부동산업이라는 게 이만큼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이에요. 나머지 이제 공인인계사의 업무 등을 정한다. 전문성을 높인다. 그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는 쉽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속지 쉬운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이 아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법 제1조 가볍게 이렇게 이제 기억만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가볼까요? 그럼 용어의 정의는 이제 27쪽으로 갑니다. 27쪽에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6개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제2조에서 이제 우리 법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해갖고 6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고 이건 문제 유형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 유형이 단순형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형이라는 게 뭐냐면 공인인계사법령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내는 게 단순형이에요. 그래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단순형이고요. 중개법에 관련된 판례가 있거든요. 요 판례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판례를 내면은 더 쉬워요. 근데 이 단순형을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모두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뭐 단순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최근에 근데 시험에서 있잖아요. 30회가 이게 마지막 출제였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단순형을 가지고 응용하여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 문제를 풀면서 멈칫멈칫해요. 그러니까 이제 응용하여 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른바 비틀어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는 커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최근의 경향이 이래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이해만 해 두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서 중개에 관한 정의입니다. 우리 공인인계사 법령은요. 전체 줄거리를 봤을 때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사무소 열었을 때 어떻게 손님한테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며 이런 내용들을 주 골자로 하고 있고 용어의 정의상 우리가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니까 굉장히 용어의 정의, 중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27쪽에 이제 중개의 정의 잠깐 읽어드립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고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서 지금 4가닥으로 나눴죠. 4가닥으로. 그래서 먼저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다음에 거래 당사자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고 다음에 알선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4가닥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란 말은 우리 법 제3조에서 중개 대상물을 정해놨어요. 이것을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겠죠.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개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권리의 득실 변개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죠? 이렇게 돼요.
다음에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알선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소개. 그 밖에 매개를 한다. 매개를 한다. 주선을 해준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알선은 그냥 소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거래 당사 간의 이런 행위,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소위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중개가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물건을 소개해야지 중개가 되는 것이지, 이 5가지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소개한다. 그럼 중개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고스란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갑, 을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교환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고, 지역권 설정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밖에 뭐 저당권 설정 계약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죠.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그죠? 그럼 용어의 정의를 연결시켜 보면 요 토지는 중개 대상 물이죠. 그리고 이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예요. 요 행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알선이래요. 알선은 요거죠. 그럼 중개라 함은 이렇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일단 기억을 또 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어의 정의 문제 단수형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 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만 낸 거예요. 그럼 이거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까? 맞았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틀렸다고 해야 되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물에 대한 당사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 것. 그러니까 중개가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인데 여기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등등등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행위 같은 걸 포함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 하나라도 빼놓지 말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인데, 그럼 이 중개가 과연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가 있어요. 법률행위냐 사실행위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를 공부하시거든요. 그럼 민법 시간에 이제 법률행위는 뭐라고 공부하냐면,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요소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공부해요. 말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개가 법률행위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약이죠.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불가하기로 요소로 하고 있어요. 계약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바로.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그냥 사실행위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개행위가 법률행위가 아니라면 사실행위란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럼 이자의 업무 활동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면, 자, 갑이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A는 이 토지에 대하여 일단 물건을 알아야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사 확인을 들어가요. 그럼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고 직접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고 현장 가서 보는 행위는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등기상 증명서를 떼볼 뿐입니다. 또 현장 가서 볼 뿐이에요. 또 이분한테 중개사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요. 이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현장 안내를 하는 행위, 역시 어떠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말이에요. 나중에 계약서도 써주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 발생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써줄 뿐이에요, 그냥. 그럼 결론,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중개는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뭐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 계약서를 쓴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지 법률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 중개라는 것은 이 계약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죠? 계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법률행위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도와주는 보조행위죠.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를 떼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준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갑은 A의 대리인으로서 물건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개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이자의 수임인,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이거를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의 심부름꾼으로서 물건을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사자로서 행위죠. 호랭이로서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대리행위도 아니고 수임인으로서 행위도 아니고 사자로서 행위도 아니다. 이 얘기는 중개행위는 독자적 행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독자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중개는 이제 사실행위죠. 이렇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요즘 묻지는 않고 있지만 전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 있죠. 부동산 중개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OX. X죠. 방금 전에 했습니다.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러니까 눈이 근데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개는 사실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개의 3요소는 이 그림에 있죠. 이 토지라는 중개상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갑과 을이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 변호사가 자신의 손님을 의뢰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 중개 의뢰인, 이자가 있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를 얘기하죠. 이거. 자,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 의뢰인, 다음에 개업공사를 말한다. 그래서 중개 행위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가볍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중개였는데, 중개 이정이었는데,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28페이지. 그럼 여기서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그럼 소개? 그러면 세탁기 소개해도 중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한정해 줄 필요가 있는데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죠. 그죠? 중개대상 물을 소개해야지만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물건, 토지, 건물, 입광목에 대한 소개를 해야지만 중개가 되는 것이지 이 5가지가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걸 소개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중개사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선은 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소개죠. 그러니까 결국 분양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인이 건축한 토지나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분양대행이에요. 그럼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 입장에서 대신 팔아치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양대행은 중개 아닙니다. 또 컨설팅이에요. 컨설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토지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토지를 내가 팔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하고 컨설팅 업자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래야 컨설팅 업자가
이거 토지를 분할을 해서 하나하나 팔아치우는 게 가장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컨설팅도 조언을 해주는 행위지, 이건 중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여기 분양대계나 컨설팅은 중개다 아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분양대계나 컨설팅은 중개가 그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 이용호의 정의를 다 봤거든요. 그럼 이제 판례가 등장하고 있어요. 교재 28쪽에. 그럼 판례를 잠깐 이제 보고 갑니다. 자, 그럼 먼저 판례, 첫 번째 판례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로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중개행위 개념을 확실히 한 판결이었는데 특이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자, 개업공사 A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사장님이라고 갑이 계세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갑이 A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하고 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무소들이 우리 실무 가면 꽤 있죠. 지금 꽤 있는데, 그러면 이때 자격증을 거신 A가 이 사무소에 출근하잖아요. 그럼 이건 대여가 아니에요. 대여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거신 분이 이 사무소에 출근을 안 합니다. 안 하면 이건 똑 떨어지는 대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을 안 했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기 이 사무소에 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오피스텔에 세를 넣고자 합니다. 오피스텔 세를 넣고자 하는데 이 오피스텔 의뢰받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갑이었어요. 전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란 얘기죠. 그래갖고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것을 을한테 제시한 거예요. 제시해가지고 이가 내가 오피스텔의 소유자다 하고 이제 세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작성 교부가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이제 써지는데, 그럼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업공사 A, 서명 및 날인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서도 작성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을로부터 갑이 3천만 원이었어요. 실제 받은 금액이 3천만 원 보증금 받아갖고 인마이 포켓해버린 거예요. 편취했다는 얘기죠.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거.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러자 이제 이거 임차인들 등치는 거는 진짜 질이 안 좋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 날려버린 거예요, 지금 을은. 그래가지고 이 A가 이제 공제라는 거에 가입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보증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손해 입혔다. 그럼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 또는 공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이에요, 이게. 그러면 공제라는 이제 보증기관의 이제 협회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공제만 인정하고 있는데 공제에 요 A가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공제에다 지급 청구한 사건이에요. 내가 A의 중개를 하면 이거 손해 입었으니까 공제해서 지급해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대법원에 갖고 을이 패소했어요. 졌습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 형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A의 도장을 A가 찍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A의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죠. 갑이 찍었습니다. 그럼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A가 중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장을 실질적으로 갑이 찍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3자적 입장에서 거래를 도와주는 그러한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이 돼야지만 공제금 지급 책임이 있거든요.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공제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을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웬만하면 지급하라 하고 판단 나갔을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A가 자력이 좀 있지 않았나, 재산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자는 명의대여자로서 절대 상법상 책임을 못 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A한테 청구해라. 그런 의미에서 패소 판결이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기억이 그거예요.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자가 직접 의뢰인과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당사자로서. 그럼 이것은 중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2번 판결입니다. 두 번째 판결인데 중개 업무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관행이라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고, 자, 그래서 기본적 상행이라는 말 이거 밑줄 긋고요. 개업공사가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한 번도 안 물어본 판결이니까 일단 기억만 해두는데, 우리 중개행위는 기본적으로 결론이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란 얘기예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린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죠. 그럼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이죠, 뭐 당연히.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하는 중개 행위는 당연히 상행이죠, 뭐.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되는데, 자, 이 후단에 있는 부분,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경우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했어요. 그럼 이 사건도 그겁니다. 자, 사건을 소개하면, 그럼 이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뭐였냐면 공동중개였죠.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 을의 개공은 B였어요.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이 계약서를 이제 쓰는데 갑이 그랬던 겁니다. 내가 잔금일에 을한테 잔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엄청난 손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 안 하면 니들이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라 이런 거예요. 이 개공들한테. 나 같으면 바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중개 안 해. 집에 가. 그래버렸는데 어디 감히 개공한테 각서를 써달라게. 근데 어쨌든 이제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좋다 그러면 잔금일에 지급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급할게 하고 이제 각서를 써준 거예요. 보증각서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잔금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잔금이 이제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래가지고 이 보증각서를 근거로다 갑이 A한테 지급 청구한 거예요. 너희가 각서 썼으니까 A가 지급해라 하고 갑이 A한테 지급 청구했어요. 그러자 A가 항변을 어떻게 했냐면, 자, B도 보증을 썼잖아.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5천만 원만 책임이 있다. 이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저 시험범위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채권 총론이 민법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죠. 채권 강론 중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들어가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채권 총론 쪽을 보면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민법상 보증을 쓰잖아요. 그럼 각자 보증,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각자 보증이 원칙이에요. 이렇게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상법상 보증을 쓰잖아요. 그럼 상법상 보증은 보증이 여러 명이었다. 그럼 연대 보증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증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 이게 민법이 적용된다면 각자 분할된 금액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에 상법상 보증을 섰다면 이때는 각자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연대 보증이죠. 전액.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 자,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하고 있는 상인이다. 그러니까 개공이 이 하는 중개활동은 상행이다. 따라서 이 상행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보증각서를 썼으니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상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액 1억을 다 지급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할 금액을 인정 안 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1억을 지급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보증인들끼리는 서로 구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면 그 자기가 책임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걸 구상이라고 그래요. 구상이라는데, 그래서 요 A는 이제 자기가 1억 지급하고 B한테 이렇게 5천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제 A는 1억을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을한테도 이제 당연히 이제 구상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안 낸 판례니까 이해만 해도 됩니다.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판결이에요.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할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어 여부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어져 있죠 지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판례 잘 내고 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판결이에요. 이 권리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제 중개사물 파트에서 다시 나오는데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위치에 따른 이점, 영업상 노하우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중개사물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상가거래 부수하여 권리금입니다.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집기비품이 중개사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했다. 소개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중개? 아니죠. 그럼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리금을 받도록 소개를 했다.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중개보수라는 것도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럼 중개보수기 정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판례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용어의 정의, 중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예요. 자, 교재로 갑니다. 교재 읽어드립니다. 중개업 지금 28쪽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럼 중개업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중개업은 글자 수가 몇 개? 3개죠. 3개니까 3가지 요소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그럼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럼 일방의 의뢰를 포함입니다. 일방의 의뢰 포함이고 다음에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는 필 받아야 되고요.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그럼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 요구행위는 절대 처벌 불가합니다. 그래서 받기로 약속하고 요구까지만 했다. 그럼 이거는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럼요, 우리가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를 한다. 그래도 위법은 아니에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손님한테 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브리핑해야 되겠죠, 물건. 그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책임도 지겠죠? 자,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된다.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에도 우리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속 반복성을 띄어야 돼요. 계속 반복성을 띄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되고 영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인을 한다. 그럼 이제 영리성은 통상적으로 보수를 받으면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정도 소개하고 보수를 받았어요.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1회는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그럼 우리 용어의 정의가 지금 단순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OX, X죠. 등록이 들어가서 틀렸죠? 등록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등록이 뭐냐면 영업 허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기
그 시군구에 가서, 그래서 거의 구청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이게 들어가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적법한 중개업이 있어요. 근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무등록 중개업이 있겠죠.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위법 한행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든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든 모두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인데 어쨌든 중개업은 이만큼인데 이 절반만 갖고 정의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의는 무등록 중개업을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 정의에서는 등록이 들어가지 않아요. 등록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등록한 자가 아니거든요. 개업공사가 아닌데 제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 맞죠? 그럼 제가 이거 토지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저는 중개업을 한 거죠. 그럼 저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 정의는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뢰를 추방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이해해 두시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등록 파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갑니다. 최고의 처벌이 몇 년이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나아가서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 있죠.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중개보수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중개보수는 우리 법이 그 한도를 정해주고요.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도를 정해주고 우리 법이 정해준 한도를 단 한 피락도 초과해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전문 직업인의 보수 중에요. 그 정해준 한도를 초과해 받았을 때 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를 아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닌 대가예요. 이것은 중개 보수 규제 적용이 없어요. 그럼 보수 초과에 걸릴 일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잖아요. 보수받고 하게 되면 이게 이꼬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중개에 해당이 돼야지만 이렇게 중개업이 될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러겠죠. 그러면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그러면 이거 자동차 거래를 알선합니다. 그럼 이거 중개 아니죠. 또 분양대행을 소개합니다. 소개 아니죠. 알선 아닙니다.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것도 소개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모두 중개가 아니므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그래도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럼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중개업이 아니니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규율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규율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개업이 모두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컨설팅을 하면서 이것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하잖아요. 부수요로 했다. 부수하여. 그럼 이때는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이때는. 그래서 부수요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컨설팅 해주면서요. 손님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살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 해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를 받고 만약에 토지 거래를 소개했다. 그럼 이것은 바로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지 않았던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모두 중개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걸 잠시 전에 봤는데 권리금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어요. 그래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죠. 그죠? 권리금이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다 봤는데 거기 교재 지금 28쪽에 말이에요. 분양대행업, 컨설팅업 등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판례를 또 정리해야 되죠. 이제 판례를 지금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를 묻고 있다고 그랬는데 뭐 최근엔 지금 뜸하고 있지만 판례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죠. 그럼 1번 판례거든요.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다. 약속, 요구는 아직 안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중개행위라는 것은 개업공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3번 판결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예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 1회는 절대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예요. 중개이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이랬어요. 여기서 끊으세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이 5번 판결이죠. 그죠? 5번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와 이루어졌다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나왔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거였어요. 그 소비대차 계약은 여러분들 민법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대출입니다. 이건데 이분이 은행 출신이었죠. 그래서 은행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은행 관계자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 알선을 하고 다녔어요. 이 대출 알선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 알선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 그럼 요것만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면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업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 대출 알선을 하면서 이것에 부수하여 주택에 대한 저당권 잡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중개이정에서 중개는 그거였잖아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의 매매기간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일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업으로 했다. 그럼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걸 끊어놓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지금 현재는 이거 이제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중개상 권리에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대. 담보물권이 기본적으로 포함된대.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담보물권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담보물권은 유질저죠. 유질저. 이건데 이게 유치권이고 질권이고 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요 질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민법 시험범위에 빠져 있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질권은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질권은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 권리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동산이나 권리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동산 질권은 확실히 중개상 권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가니까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물권에 질권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맞았다게. 근데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으면 담보물권에 질권이 있는데
그럼 질권은 중개사관리에 안 들어가니까 이 질문 틀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물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질권 제외예요. 그래서 이거 예외를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이걸 틀렸다고 하시는데 그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지문이에요. 이걸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틀렸어요. 근데 이걸 빼고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그러면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시험은요. 워낙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내지 않아요. 이거 누군가 끝까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겠죠. 이 뭔 얘기야 이게 틀렸지. 그죠? 누군가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태클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지문 명쾌하게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떻게 내냐면 이런 지문도 잘 안 내요. 어떻게 내냐면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저당권이 제외된다 이렇게 내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두세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포함한다. 일단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지금 우리 교재에는 29쪽에 6번 판결이에요. 부수하 이루었다 해도 공인사업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말 참 이상하게 해놨죠 지금. 이거 해당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해도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금전소비대차 계약 사건과 이거는 이렇게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중요 판례들 이렇게 이제 5가지를 봤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1번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1번 판결. 잠깐 보시죠. 1번 판례.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그 태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니죠. 모습을 얘기하죠. 모습. 그 모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까 업으로 했는지 여부는 단순 횟수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이제 결정을 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현재 중개업의 정의를 다 봤죠? 다 봤고 이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